안녕하세요. 소설 낭독해 드리는 채널 소리로 듣는 책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작품은 강혜원 작가님의 소설집 나비춤에 수록된 단편 그림 맞추기입니다. 소설집 나비춤은 가족 해체, 젠더 갈등, 교권 침해를 비롯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섬세한 감성으로 다룬 작가님의 첫 소설집입니다. 주로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면서 마치 속내를 들여다보듯 리얼하고 섬세하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총 8편의 작품 중에 제가 들려드릴 단편은 그림 맞추기. 자, 본문 낭독에 앞서 작가님이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들려드리고 바로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작가의 말. 세상에 삶의 뚜렷한 목적이나 주제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적당히 흔들거리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는 것 아닐까요? 부대끼고 아파하고 어우러져 치유하며 살아가는 이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의 삶이 아닌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해야 할 이유를 쓰고 싶습니다. 그림 맞추기. 강혜원. 1. 며칠 계속 이상한 꿈을 꿨다. 깨어난 순간에 머릿속이 온통 엉킨 실타래처럼 어수선하고 불쾌했다. 상황은 늘 비슷했다. 가위 눌림 같은 것. 나무로 만들어진 낡은 계단을 아슬아슬하게 오르다 푸석 꺼져버리는 꿈. 그 아찔한 느낌을 며칠째 반복하고 있는 것이었다. 일어나 물부터 찾았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물컵이 있어야 할 자리에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허방으로 툭 떨어졌다. 눈을 떠보니 내가 잠을 잔 자리는 침대가 아니라 낯선 소파였다. 게다가 밀려드는 햇살로 눈이 시렸다. 시야가 서서히 열리며 동공 속으로 방 안에 정경이 들어왔다. 이곳은 내 집이 아닌 것이 확실해졌다. 왜 여기에 있지? 찬찬히 주위를 둘러보며 기억을 더듬었다. 어제 술을 마셨다. 퇴근 직후라 해가 떨어지지도 않았고 포장마차는 아직 장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다. 천막 뒤에서 몸을 들썩이며 분주히 손을 움직이던 주인이 힐끗 보더니 고갯짓으로 인사만 하고는 제 일을 하느라 바빴다. 오늘 장사 안 합니까? 볼멘 소리를 하자 일손을 멈추고 그제야 술잔을 꺼내왔다. 내 옆에는 박 선생이 있었다. 곧 주문하지도 않은 얼큰한 묵국이 우리 앞에 놓였다. 박 선생은 술 한잔 하자는 내 말을 피하지도 않고 따라왔다. 나는 본론부터 꺼낼 수 없어 자꾸 술을 권하며 뭉그적거렸다. 대면대면하게 앉아있는 것을 피하려고 서두르는 꼴도 이상했다. 말없이 두어 잔, 석 잔째 잔을 비우고 나자 박 선생이 이제 막 김을 내고 있는 옆에 스테인레스 그릇에서 대나무로 된 어묵꼬치를 하나 꺼내들었다. 속도 비었는데 이거부터 좀 먹자. 네,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치? 어묵을 통째로 한 입 가득 물고 박 선생이 물었다. 옆에서 본 그의 머리는 새치로 인해 더 나이 들어 보였다.
그는 간혹 다른 사람과 시선이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그게 그를 자신없어 보이게 만들었다. 사람은 좋은데 했다. 그에 대한 평을 할 때면 사람들은 말끝을 흐리고 완결된 문장으로 말하지 않았다. 언제나 스스로 낮추고 생색내지 않는 성격을 두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만만하게 보았다. 막상 어떻게 서두를 꺼내야 할지 난감했다. 안주를 입안 가득 물고 있는 사람을 마주보지 않고 주인의 등덜미를 따라가며 횡설설하다가 겨우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반 제인이 아시죠? 제인이 어머니께서 학교에 왔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것은 아니었다. 그날 제인의 어머니는 앞머리를 한껏 부풀려 높게 치켜 세우고 재킷에 몸을 끼워 넣은 듯 가슴을 누른 단정한 자세로 교장실에 등장하였다. 그녀는 종종 평지풍파를 일으키며 학교에 나타나곤 했다. 김 선생, 잠시 나 좀 보세.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교장실에 들어갔더니 그녀가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학부모가 고객이 된 지는 오래였다. 더군다나 재력이 좋을수록 백화점의 VVIP 고객처럼 대우를 받으려 했다. 그런 학부모는 교장의 특별 영접을 받으며 담임 교사를 움직였다. 그녀 역시 도도한 자세로 교장실에서 담임을 찾은 것이었다. 그리고 나를 보더니 고개만 까딱했다. 마치 그곳이 자신의 직무실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 김 선생은 대대로 교육자 집안입니다. 아버지도 나와 선후배 사이로 막역지간이죠. 교장은 쓸데없는 말을 했다. 나와 자신은 가까운 사이여서 얼마든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심산인 듯 했다. 나는 학부모의 고답적인 자세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녀 앞에서 비굴의 가면을 기꺼이 써주기로 했다. 부임하던 날 교장실을 나와 본부 교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부터 왜 이 직업이 어려운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그날 누군가가 교무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학기 말에 수업 관리가 잘 안 되어 교실에서 영화를 보거나 떠들거나 하다가 생긴 일인데 아이가 포커놀이를 하다가 들켜 그런 일은 개 돼지나 하는 거야. 라는 말로 혼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아이는 집에 가서 선생님한테 듣기 힘든 폭언을 들었다고 일러바친 모양이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 애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우리 애가 지금 충격받아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어. 책임져야 해. 그는 반말로 분탕질을 했다. 교사들은 젊은 학부모에게 머리 조아렸다. 죄송합니다. 학부모는 그 정도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양껏 표현하며 신입교사인 나를 힐끔 한번 쳐다보더니 시발 두고 보겠어. 왜 애들 기를 죽이고 지랄이야? 라며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나는 그런 일에 익숙했지만 적응이 안 되었다. 교장이 애써 자리를 피해 주었지만 가능하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가 왜 학교에 왔는지 알고 있었다. 말없이 교무수첩을 펼치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요? 라는 말로 그녀가 먼저 운을 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부드럽게 말하려고 일부러 음색을 낮춘 듯 했다. 뭐라 말해도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낮은 듯 높은 듯 변해가는 소리의 톤만 귀에 쓸어 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향수에 얹힌 이상한 느낌이 밀려와 나를 곤혹스럽게 했다. 그녀가
문득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돈에서 다른 육체의 감각을 음미하고 있던 나의 마음을 읽은 것은 아닌지 버럭 겁이 났다. 마치 눈싸움이라도 하려는 사람처럼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녀의 눈빛이 숨통을 조여왔다. 내 눈동자는 그녀의 눈빛에 눌려 갈 길을 잃고 흔들리다가 틀어올린 그녀의 귀밑머리에 이르러서야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녀가 가볍게 웃었다. 선생님, 제 마음 이해하셨죠? 다시 말하자면 말 속에 섞인 그녀의 작은 비음이 귀를 찔렀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에게 나의 역할과 임무를 알려주고 싶었다. 그렇지만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선생님 때문에 우리 제인이가 불편해합니다. 모든 건 정말 담임 선생님을 봐서 참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 말 그분께 전달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것이 박 선생의 집이란 게 확인되었다. 정신이 퍼뜩 들었다. 조용히 이 집을 나갈까? 간밤에 어떤 추태를 보였는지 알 수도 없었다. 나는 촉각을 세워 집안의 소리를 감지하려 애썼다. 냉장고 소리뿐이었다. 노크에서 인기척을 내볼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이에 간밤의 시간 조각이 조금씩 맞춰졌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알아요. 선생님이 그럴 뿐 아니란 거. 박 선생은 소를 연상하게 할 만큼 큰 눈을 안경으로 가리고 있었다. 그는 내가 왜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지 짐작하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매사 매듭을 짓지 않고 어물어물 넘어가는 태도가 싫었다. 그게 자신의 공이든 실수든 허허 웃고 넘길 때마다 보는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이번 일에서 그를 완전히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것과 같았다. 당사자에게 학부모의 말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도 막막했다. 뜸을 들이며 서두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 박 선생이 또 입을 열었다. 학부모가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 나는 그가 먼저 말을 떼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어처구니 없게도 한순간 그에게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다. 네, 그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트집 잡고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니까. 평소와 다르게 격양되어 말하는 내게 그는 이렇다 할 변명도 하지 않았다. 워낙 민감한 일이잖아요. 걔 어머니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학생들은 남학생들하고는 진짜 다르니까. 박 선생이 충혈된 눈으로 나를 쏘아봤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며 급히 술잔을 비웠다. 그의 눈빛이 나의 가슴을 쑤시는 듯 파고 들어왔다. 여기 담배 하나 주세요. 눈길을 피하듯 나는 벌떡 일어나 주인을 불렀다. 주인이 무슨 담배를 원하냐고 물었다. 내가 담배를 찾는 줄 알자 박 선생이 허리를 굽히며 가방에서 무언가 꺼냈다. 뜯지도 않은 새 담배였다. 난 오래전에 끊었지만 이거라도 괜찮으면. 그는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다닌다고 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김 선생을 어떻게 생각해? 뭘요? 나는 그가 무엇을 듣고 싶은 것인지 떠오르지 않아 되물었다. 내게 질문을 던졌다는 것을 잊은 듯 그는 가만히 있다가 고추장이 묻은 나무젓가락으로 테이블보 위에 0과 1을 적었다.
김 선생도 이과니까 알겠네. 적분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식. 나는 그 뜬금없는 말에 어이가 없었다. 이 양반 또 뭔 헛소리지. 그래, 거북하겠지. 그렇다고 화제를 엉뚱하게 돌린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나는 박 선생의 태도에 속으로 또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가 일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 해서였다. 알다시피 수식이란 하나만 어긋나도 풀리지 않아. 그는 비닐보에 쓴 0과 1의 숫자를 나무젓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이게 한 끗 차이지만 그로 인해 회전체 부피의 양이 정말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라고 설명했다. 나는 그의 말을 귓등으로 들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한 말은 사람과 사람에게서 발생한 갈등 문제를 해결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의 말을 멈추게 했다. 지금 0과 1의 문제가 중합니까? 그가 당혹스러워하며 안경 너머로 큰 눈을 껌뻑였다. 나는 그의 눈에서 물이 뚠벙뚠벙 떨어지는 착각에 빠졌다. 김 선생, 자네도 내 탓을 하는 게로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당신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게 생각에 따라서 박 선생이 잡고 있던 젓가락을 힘없이 내려놓았다. 그냥 술이나 마십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연거푸 잔을 비웠다. 할 말을 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테이블에 빈 술병이 2병, 3병 계속 늘어갔고 여기 한 병 더. 라는 말만 드문드문 허공에서 겹쳤다. 거기까지 생각하니 100개의 퍼즐 중 일부를 맞춘 듯했다. 목과 식도가 타들어가고 버석거렸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 들숨을 크게 들이켜고 한참 숨을 참았다가 토해냈다. 목의 불편함으로 킁킁거릴 때마다 목젖이 좁은 숨구멍에 달라붙었다 떨어지는 것 같았다. 물을 마시기 위해 몸을 일으켜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다. 열어보니 마시다만 생수병이 있었다. 염치불구하고 그것을 벌컥벌컥 말끔히 비웠다. 커다란 냉장고가 정말 초라했다. 살림살이하는 모양새가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이 짠해졌다. 방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누군가가 나올 때까지 그냥 있자.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들어보고 예의는 차리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림 조각을 맞추려면 요령이 있어야 한다. 우선 바깥 테두리에 조각부터 끼워놓고 나서 안으로 들어가야 쉽다. 어제 우리는 거의 대화를 중단하고 술만 마셨다.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의 술잔에 술을 채워주는 일조차 하지 않았다. 그도 나도 술만 마셨다. 그래, 떡이 되게 마셔보자. 죽기야 하겠어. 요의 때문에 잠깐 의자에서 일어나 보니 이상하리만큼 도로는 한산했고 비틀거리며 그 포장마차에서 멀어지려고 저만치 걸어가서 가로수 뒤로 오줌을 갈겼다. 그런 뒤에 조금 서 있었나? 문득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거려 어지러웠다. 흔들거리는 가로수가 안쓰러워서 그것을 안아줬다. 에이, 똑바로 서. 비실거리면 죽는 거야. 차렷! 열중슛! 차렷! 나는 가로수에 잔뜩 기압을 넣고는 포장마차로 돌아왔다. 내가 막 그리로 다시 들어가는 순간 박 선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중심을 잃어 소주병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부딪히고 깨졌다. 아유, 손님들, 죄송합니다. 나는 그를 안았다. 그가 비틀거리며 움직이는 것이 마치 차에 치인 고라니 꼴이었다. 헐떡거리던 짐승이 땅에 주저앉았다. 나는 땅바닥에 주저앉은 그를 안으려고 허리를 굽혔다. 아니, 이번에는 나도 그 모양새가 되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인이 애걸했다.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급히 그곳을 떠났다. 흐릿한 기억으로 박 선생이 자신의 주머니 여기저기를 들쑤셔대며 지갑을 꺼냈던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서로 의지한 채 힘들게 그곳을 나왔다.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빈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꽤 오랫동안 같이 어둠을 노려보고 있었던 것까지. 나는 몸이 말을 듣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의식을 다 놓지는 않았었다. 박 선생도 마찬가지였다. 한 번쯤 번갈아 가며 토하고 몸이 가라앉고 있는 중에도 대화는 분명했다. 김 선생, 진실과 사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진실은 절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진다는 거야. 나는 화가 났다. 아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좀 알아듣기 쉽게 말해봐요. 답답했다. 그런 그가 바보 같아 미칠 지경이었다. 취한 김에 나는 참지 못하고 그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매사에 그러니까.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손을 확 놓았는데 박 선생은 입을 닫고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푹 꺾었다. 차들의 불빛이 계속 둘의 얼굴을 쓸고 지나갔다. 버스가 몇 대 더 지나가더니 아예 끊어졌고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빈 정류장에는 우리 둘만 남았다. 그날 제이는 보건실에서 청심환을 먹고 조금 안정을 취한 후 콜택시로 귀가했다는 사실까지 교장에게 보고해야 했다. 박 선생님도 계속 입을 열지 않은 상태라서요. 교장이 물을 때마다 진실은 계속 묻혔다. 소문만 무성했다. 보이는 게 다는 아니다. 하지만 본 것만 사실이다. 그때 교장실에서 대책회의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박 선생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눈앞에서 애들이 다 본 사실인데 자기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한 뒤 계속 침묵했다.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으므로 교장은 학생을 처벌해야 할지 교사를 징계해야 할지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나는 그냥 그런 것을 따지는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불편한 진실을 만나면 그것은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저 깊숙이 꿈틀대며 따리를 트는 불길한 과거 때문이었다. 군대, 그놈의 내무반, 그리고 독사 같은 최상병놈. 나는 철책선 바닥에 철퍼덕 드러누워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을 향해 삿대질까지 했다. 당신의 수아 하나가 저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힙니다. 어떻게 좀 해보셔. 내가 촉을 쏘아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내 소리에 놀랐는지 하늘의 별이 총총총 쏟아져 내렸다. 이렇게 많은 별이 언제 떨어졌더라. 아, 그놈의 군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다. 벌떡 일어나 앉았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박 선생은 앉은 자세 그대로 고개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었다.
오싹 한기를 느끼며 몸이 떨려왔다. 누가 나를 염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쭈뼛 섰다. 나는 양 다리 속으로 머리를 깊숙이 감췄다. 몸뚱어리가 내 방으로 순간 이동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만들었을까. 나는 가장 작게 공처럼 내 몸을 말았다. 이봐, 김 선생. 김 선생. 논산 훈련소에서 정식이란 친구와 함께 철책선 가까운 곳에 자대 배치를 받았다. 나는 3분대에 그는 1분대로 배치되었는데 나의 선임병은 야한 농담을 잘하고 입이 걸었다. 늘 시비라든가 쌍이라든가 개라는 단어가 시작과 끝에서 대롱거렸다. 하지만 정식의 선임은 훨씬 질이 나빴다. 욕은 안 했지만 눈이 마주치면 즉시 주먹을 휘두르고 송곳니를 드러내는 침팬지 같은 인물이었다. 철책을 지키기 위해 수시로 GP 근무를 했다. 본 부대에 한 달은 외박도 나갈 수 있고 외출도 가능해 선임의 눈에서 벗어나는 날도 있었다. 그런 날이면 정식은 제대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웃으며 내게 포부를 말하기도 하고 가족에 대해 얘기도 했다. 좋아하는 여자친구에 대해 말할 때는 그리움을 담은 눈빛으로 수줍어했다. 나는 있지도 않은 여자친구를 만들어 허풍을 떨었다. 야, 키스만 했겠냐? 우리에게 군 생활은 감옥이었다. 정식의 몸은 성할 날이 없었다. 붉은 멍자국이 옅어지기도 전에 그 위에 또 다른 상처가 생겼다. 나는 선임들의 눈치를 봐서 가능하면 GP로 나갔다. 때로는 정식과 같은 취급을 당할까봐 겁이 나고 두렵기도 했다. 어느 날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정식이 양 다리와 양 팔을 벌리고 걸어 다녔다. 그날 밤 이러다가 내가 열어 죽이게 될 것 같다고 막 잠들려고 하는 내게로 와서 정식이 웃으며 속삭였다. 농담이길 바랬다. 하지만 이틀 후 정식은 GP로 근무를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함께 나간 선임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는 말까지 들렸다. 하지만 그는 방어쇠를 갈겨버리는 대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며칠 후 캐비넷에서 정식의 관물들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눈매가 날렵한 후임이 자리 잡았다. 군 취조관이 분대원 한 명씩 불러 조사를 했다. 나는 그 전에 선임들에게 불려가 입 잘못 놀리면 제대하기 힘들 것이고 제대해도 살기 힘들 거라는 말을 들었다. 사람의 탈을 쓴 그들이 무서웠다. 정식아, 그렇게 갈 바에는 녀석들의 대갈통에 총구멍을 내고 가야 했던 거 아니니? 바보같이. 복수도 못하고 왜 그랬어? 정식을 원망하는 내가 너무도 한심해서 비참하기까지 했다. 선임들이 조금 순해진 만큼 내가 조금 사나워지긴 했지만 그런 것으로 정식의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3.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 그때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일이 갑자기 벌어졌다는 것이었다. 수학 수업이 끝나자 제인이 칠판을 지우고 있는 선생님에게 다가갔다. 제인이는 수업 끝나면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변 학생들이 그들의 대화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둘 사이에서 수행평가 점수 어쩌고 라는 말이 들리자 학생들은 하나둘 그들을 향해 시선을 던지게 되었다.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제 수행평가 확인해 보셨나요? 라고 제인이 말했다.
칠판을 닦던 선생님이 당황해서 잠깐 돌아보았고 둘의 대화 내용으로 봐서는 수행평가 문제에 대해 제인이 이미 선생님에게 뭔가를 따진 듯했다. 선생님, 지금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제인이 당돌하게 선생님에게 쏘아붙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은 도수 높은 안경이 무거운 듯 콧잔등으로 안경을 밀어 올렸다. 교실 안은 두 사람의 팽팽한 감정끈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선생님의 어투는 제인을 더 당돌하게 만들었다. 허허, 확인해보나 마나야. 저는 선생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아무리 마음 좋은 선생님일지라도 당신이 틀렸다고 대드는 학생을 그저 허허 웃음으로 뭉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더구나 남교사들에게는 콧소리를 내며 이득을 챙겨오던 제인이 차갑게 합니다라는 말투까지 썼다. 합니다라는 말투만으로도 선생님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이었다. 학생들은 어린 하이에나가 어떻게 사냥감을 굴복시키는지를 보려고 잔뜩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두 사람의 줄다리기가 어느 쪽으로 당겨지느냐에 따라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정말 의미심장한 표정들을 짓고 있었다. 선생님은 갑자기 땀을 흘리며 콧등 아래로 흘러내린 안경을 연거푸 올리시면서 더듬거리셨다고요. 아이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말했다. 자네가 이 제기한 단말이야. 논리가 타당하지 않았어. 내가 수없이 말했지만 수학이란 과목은 어느 한 부분이라도 틀리면 답을 구할 수 없어. 아직도 모르겠나? 알아요. 하지만 그건 실수였어요. 겨우 숫자 하나 빗나간 건데. 제인은 목소리를 한껏 낮춰 읊조리는 듯 말했으나 분노를 억누르고 있음을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다. 제인은 수행평가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믿는 것 같았다. 게다가 표정이나 태도는 당돌하다 못해 무례해 보였다. 둘을 흥미롭게 바라보던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제인의 그릇된 집착이 선생님을 무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제인을 향해 약간 야유 비슷하게 우우 소리를 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수행평가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보고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점수 인정할 수 없어요. 아이들을 한 바퀴 둘러본 뒤 그 목소리는 더 낮고 단호해졌다. 한마디 한마디 입술로 배어나오는 소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가 배어 있었다. 나도 자네 능력을 믿네만 평가라서 어쩔 수 없네. 남들도 항의하겠다고 오면 어쩌겠는가? 자넨 인정해주고 남들은 인정하지 말까? 어떤 이유를 대도 결과는 마찬가지야. 그만하게. 선생님은 단호히 말을 끊고 제인을 쳐다봤다. 학생들은 두 사람의 대화에 신경을 쓰느라 쉬는 시간을 통째로 놓칠 수는 없었다. 떠드는 학생, 엎드려 자는 학생, 공부하는 학생, 옆 친구와 이야기하는 학생. 그 속에서 둘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내용이 여러 진술 가운데 점점 산만해졌다. 말수가 적은 선생님은 최대한 제인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감정을 누르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제인은 평가 결과에 대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선생님의 교실을 빠져나갈 수 없게 계속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새로운 수업 시작종이 울리자 복도에서의 소음이 갑자기 줄어들고 학생들은 각자 자리를 찾아가 앉을 즈음이었다. 앞을 막아서고 있는 제인의 어깨가 분노로 들썩거렸다. 선생님은 그래도 학생을 다독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그렇게 실망하지 마라.
선생의 손이 제인의 어깨를 향해 다가갔다. 그때 찰싹 소리가 나고 동시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실을 찢었다. 야! 야라고? 제인의 목소리가 확실했다. 소리를 쫓아가니 굵은 알이 박힌 선생님의 안경테가 한쪽 귀를 벗어나 코끝에 얹혀 있었다. 제인은 자신의 생활복 가슴 앞을 움켜잡은 채 앞을 독하게 노려보고 있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교실에 있는 누구도 말을 하거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수업하기 위해 교실로 들어오던 영문법 선생님이 그 장면을 보고 얼른 제인을 데리고 보건실로 갔다. 여기까지가 한치 거짓 없이 학급 아이들이 말한 사실이었다. 4. 정신이 바짝 들도록 냉수 한 컵을 다 들이켜고 나서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때 밖에서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띠리릭 하며 현관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일어났군. 젊은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술이 더 약한가. 자네 떠매고 오느라 허리가 절단났네. 자, 어서 와서 아침이나 들지. 아니지, 점심이군. 포장된 황태 콩나물 해장국과 밥과 깍두기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박 선생이 인심후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 선생, 밥도 좀 뜨지. 한국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밥이 들어가야 기운을 쓰거든. 난 영락없는 한국인이야. 밥이 제일 좋아. 소탈하게 웃는 박 선생을 보며 미안한 마음에 해장국에 밥을 덤벅 말았다. 어려서 밥을 빨리 안 먹으면 어머니는 밥에 국을 말든지 국이 없으면 물을 부어 말아주고는 빨리 먹기를 재촉했다. 나는 국이나 물, 동치미 물에 마른 밥을 반찬 없이 푹푹 떠먹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밥이 목구멍으로 술술 넘어갔다. 나는 커서도 거의 식사 때마다 밥 말아 먹는다고 해야 할지 국 말아 먹는다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습관처럼 말아 먹었다. 학교에서 급식하면서부터 국에 밥을 말아 먹는 일 없이 늘 밥 따로 국 따로 먹게 되었다. 박 선생은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탔다. 커피 믹스 비닐봉지로 휘휘 저었다. 드립 커피가 없어서 미안하다고 싱겁게 웃었다. 나는 컵을 들어보이며 웃었다. 욕실에서 본 양치컵의 색상과 그려진 캐릭터만 다를 뿐 함께 사들인 듯 동일 상품처럼 보였다. 내 속내를 알았는지 그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그릇을 잘 놓쳐요. 다치실까봐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것들로 바꿨지. 나는 깜짝 놀라서 어머니와 함께 사냐고 물었다. 제가 인사부터 드려야 하지 않느냐고. 그가 고개를 흔들었다.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가 굳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난처하게 설명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또 어색해졌다. 커피 마시는 소리가 후루룩 들렸다. 플라스틱 소재라 그런지 커피가 빨리 식었다. 치매가 심해져서 지금은 요양원에 계셔. 치매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아 소리가 목구멍에서 비어져 나왔다. 주방을 유심히 보니 식기들이 스테인리스나 플라스틱 소재들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한다는 정도의 예의는 알지만 그저 뻔한 상투적인 걱정이나 위로의 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우물우물 많이 힘드셨겠다고 말했다. 하하, 참, 아니. 내가 도리어 어머니를 힘들게 했지. 일찍 결혼이라도 해서 부엌일 하지 않게 해드렸어야 하는데.
그 소박한 손을 못 들어드렸지. 그는 웃으면서 자기는 사람 만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의 웃는 얼굴에서 서글픔이 느껴졌다. 전에 학교에서 단합 겸 가볍게 산행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 참석 여부를 묻는 회람이 돌았다. 모두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박 선생만 공란으로 비어 있었다. 주선자가 그에게 주말에 참석 여부를 물었다. 그는 우물거렸다. 주선자가 주말에 일이 있냐고 묻자 그는 미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산행하며 어느 누군가 박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아는 선배님이 그러는데 박쌤은요, 학교 다닐 때도 수학 문제 푸는 걸 제일 재밌어 했대요. 쉬는 날에도 빈 강의실에 나와 혼자 문제를 풀며 놀았다고. 박 선생은 그런 사람이었다. 박 선생의 집에서 커피까지 마시고 돌아온 나는 주말 내내 스포츠 중계 아니면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화를 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랬다. 오, 제인은 끝내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제인이 아직 안정을 못 찾았다면서 이렇게 결석하면 그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교장이 직접 물었다. 나는 제인과 면담을 한 후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김 선생님, 일을 크게 벌리지 맙시다. 제인이가 많이 힘들어한다는데 저도 제인이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어요. 사건에 대한 핵심적 정보가 없는 상태였다. 다들 눈으로 보았다고는 하지만 그런 정보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었다. 교장은 잘못하다가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봐 노심초사했다. 김 선생, 어떻게 일은 잘 해결되고 있나요?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 학교에서 시시하다가 소문이라도 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김 선생, 김 선생? 교장은 연신 나를 찾으며 안달을 냈다. 나도 수업이 빌 때마다 학생들을 불러서 다시 조사를 했다. 나는 다면체에 부딪혀 나온 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듯이 학생들의 시선과 동선, 위치에 따라 보여지고 느껴지는 정도의 차이 등을 분석했다. 학생들도 반복되는 질문에 사건을 객관화했고 처음과는 다른 정보들을 털어냈다. 화가 난 애를 만지려고 했으니까요. 어딜? 그건 모르죠. 나는 제인과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했다. 제인은 어떻게 달래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도 보지 않았다. 보낸 문자들 옆에 쓰여있는 숫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제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제인이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면 서로 곤란합니다. 무작정 학교를 안 나오면 민정 결석 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우선은 현장 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을 신청해 볼까 합니다. 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있지만 작성해서 결제도 받아야 하니까 제인이도 볼 겸 해서 퇴근 후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신청서를 빌미로 제인을 만나볼 요량으로 가정 방문을 가겠다고 요청했다. C 아파트 412동 3501호로 가면 되냐고 하자 그녀는 다른 주소를 알려주었다. 아파트 단지를 조금 벗어나자 3, 4층으로 조성된 비슷비슷한 건물들이 드러났다. 그녀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니 1층에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듯 대형 극락조와 행운목이 핑크 리본을 달고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리본에 담겨있는 카페 이름이 묘했다. 스페로 스페로. 그 말은 내가 알고 있는 라틴어 문장인데 내가 숨쉬는 한 나는 희망한다는 뜻이었다.
테이블을 향해 쏘아진 조명과 스테인리스로 된 카운터가 빛을 발하고 있어서 실내는 어두웠지만 음침한 느낌은 아니었다. 한쪽 벽면에는 원목으로 된 장식장이 와인병으로 채워져 있었다. 장식의 멋들어짐이 주인의 안목을 한껏 돋보이게 했다. 카페 안은 고급스러움으로 넘쳐났다. 카운터 의자에서 그녀가 일어났다. 그녀의 옆 목이 긴 의자에 나도 앉았다. 진열장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이 어색했다. 진열장 유리를 통해 그녀를 바라보았다. 평소와 달리 도도해 보이지 않았다. 제가 하는 것이에요. 제인이가 힘들어하는 것은 아마 저 때문일 거예요. 이런 일을 하니까. 제인이가 힘든 만큼 날카로워졌겠죠. 죄송합니다. 서로 감당하고 이겨내야 하니까. 그녀는 말과 말 사이에 거리를 두어가며 어렵게 말을 이었다. 지난 겨울에 이혼했다고 했다. 나는 이혼 가정을 알 것 같았다. 나도 한때 그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시간이 있었다. 차라리 그냥 남남으로 정리되었다면 시원했을까. 고등학교 동창 예희를 만난 후 벌인 한 번의 외도를 가지고 아내가 그렇게 반발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치고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나는 생각했다. 아마 가정이란 테두리 때문에 더 하고 싶은 공부를 포기한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제인이가 변함없이 잘 웃고 공부도 잘하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탑을 못하면 외국엔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다. 이럴 때 위로할 말을 너무 몰랐다. 난 잘못을 저지른 소년 같은 모습으로 오두커니 앉아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가슴은 어떤 위로의 말들을 밀어 올리고 있는데 머리에서 위로의 말들을 꾹꾹 눌렀다. 결이 다른 말들은 목구멍에서 충돌해 서로 싸움을 벌였다. 나는 헛기침으로 그들을 목구멍에서 몰아냈다. 그리고 그녀의 울음이 멎을 때까지 잠잠히 기다렸다. 우리 제인이가 많이 아파요, 선생님.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방치하면 안 된다고. 제가 도울 일이라도. 걔가 말을 안 하니까 몰랐어요. 내가 엄마인데 참 한심하죠? 나는 그녀가 말을 끊을 때마다 겨우 할 줄 아는 말이라고는 아라든가 네라든가 하는 추임새와 같은 말들을 보내는 것뿐이었다. 번듯한 위로의 말도 못하는 내가 그녀보다 더 한심하게 여겨졌다. 그녀는 제인의 상태를 전해줬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어 충동 조절 장애가 생긴 것 같다고. 그리고 제 아버지가 사는 이 나라를 싫어하고 남자에 대해 공격성을 보이거나 혐오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녀는 한참 울었다. 나는 또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박 선생님께 사과드리려고요. 제인이가 박 선생님을 직접 뵙고 사죄드려야 하는데 면목이 없어서. 6. 가끔은 그러지 말아야지 허둥거리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때가 있다. 내 성격의 가장 큰 약점은 겁이 많고 우유부단하다는 것이었다. 예희와 있었던 일 때처럼 나는 늘 일이 벌어진 다음에 후회했다.
아내의 질투를 묵살하고 예희에게 사귀자고 했어야 했을까? 예희는 벌써부터 연락을 끊었다. 만약에 GP에서 조사 나온 검사관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아내가 한동안 외국에 나가 있겠다고 했을 때 어떤 여자에게도 다른 마음이 전혀 없다고 확실하게 말했다면, 아내에게 가지 말라고 붙잡았으면 또 어땠을까? 일찍 제인을 찾아가 상황을 파악했다면 어땠을까? 그날 술집에서 그에게 우유부단하고 말랑하게 굴지 말라고 화를 내는 대신 정말로 그의 아픔을 이해했다면 어땠을까? 박 선생은 며칠 후 제인의 얼굴을 보면서 사과를 받은 건 아니지만 아이한테서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만나서 사죄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박 선생이 괜찮다는 말로 만류했다고 한다. 그리고 빨리 나아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위로했다고. 박 선생은 그 일이 생기고 나서 꼭 2달 만에 사표를 썼다.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교사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학교를 그만두려 하냐고 학교 측에서 극구 말렸다. 하지만 그는 평소답지 않게 단호했다. 퇴근길에 박 선생은 학교를 떠나는 것이 그 일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동안 어머니를 보살필 수 없어서 요양원에 보내고는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그의 특별한 효심이 문제였다. 지금 내가 모시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울 거야. 이참에 고향 땅을 좀 사려고 해. 나 공부시키느라 팔았던 것을 퇴직금으로 되찾을 거지만 말이야. 더 늦기 전에 효도하려고. 나중에 시간 돼서 놀러와 주게. 그의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고향에 가기로 했다고 싱글벙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행복해 하신다고 했다. 고향에는 일가 친척도 많아서 어머니 병이 좋아질지도 모르거든. 그는 순하게 웃었다. 중요하지 않은 일로 시간이 바삐 흘러갔다. 코로나 상황은 조금 누그러졌다. 우리는 감염을 핑계 삼아 송별식도 하지 않은 채로 박 선생을 보냈고 그의 빈자리를 젊은 기간제 교사인 P로 채웠다. 어느 날 교무실 한쪽 구석에 있는 개수대에서 컵을 씻다가 문득 창밖 화단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는 언제 피었는지 상사와 몇 그루가 나란히 피어 있었다. 그때가 식목일 즈음이었나. 봄에 그가 거기에서 꼼지락거리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 모습이 하도 심상해 보여 자세히 바라보았었다. 그는 검정 비닐에서 무언가를 꺼내 땅속에 심었다. 그것을 본 내가 창가에서 그를 향해 큰 소리로 물었다. 박 선생님, 뭐 하십니까? 뭐 심으세요? 박 선생은 햇빛에 눈이 부신 듯 미간을 찡그리며 별거 아니라고 웃으며 말했다. 나중에 꽃이 피면 알아. 그때 심은 것이 곧게 꽃대를 올리고 꽃을 피운 것이었다. 상사와 붉디 붉은 꽃떨기를 보는데 눈자위가 붉어졌다. 참 예쁘다. 이번 주엔 아내와 통화할까? 부부끼리는 오해가 별거 아니어야 하는 거지. 그러고 보니 아내와 통화한 지도 까마득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인의 건강도 궁금해졌다. 네, 강혜원 작가님의 그림 맞추기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작품 많은 분들과
오디오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낭독을 수락해 주신 작가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작품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